소방시설의 우리 기계시설에서 구조 및 원리 총정리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서로 공부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고 우리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 교재에서 우리가 목차를 살펴보면 우리가 수계 소화 설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고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그 소방 활동 설비도 제가 섞어 놓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물을 쓰는 설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스계라고 부르는 포소화 설비, 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분말 소화 설비나 뭐 이산화탄소 이런 설비들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배웠어요. 뭐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았겠지만 저도 이걸 항상 강의를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스계 설비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피난 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연 설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피난 기구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인명안전 기구까지 아니면 구조기구까지 포함이 돼 있던 거죠. 조금 저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도 이거를 그냥 제 편한 대로 다 설명드리면 무지 쉬워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으면서도 또 시험 외의 것도 너무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려버리면 괜히 공부하는 양이 늘어날까봐 스스로 되게 갈등이 많고 그런 상태에서 강의를 하니까 좀 더듬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기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모르는 용어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풀어쓰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계설비에서 공부를 한 건 먼저 살펴보면, 수계설비는 결국 우리가 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이 있었을 거예요. 수원. 물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이 물을 우리가 어딘가로 보내줘야 물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압 송수장치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순서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배관을 통해서 어딘가로 방수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교재의 순서를 보면 수원을 공부하려면, 수원을 따로 외우고 싶지 않다면 결국 요 끝에서 물을 얼마만큼 우리가 압력으로 방수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유량으로 방수를 해야 되는지 우선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뭐 소화기구 이런 거는 그냥 별도의 항목이니까 그냥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얘네 방사 압력과 방사 유량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한 개가 열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얘가 몇 개가 열릴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대로 하겠죠. 우리가 이 몇 개가 열릴지에 대한 걸 우리가 기준 개수라고 명칭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가압 송수장치가 몇 개의 헤드가 열릴지를 정했다면 이 헤드나 방수구에서 얼마만큼의 각각의 유량이 나가는지 곱해지면 이게 가압 송수장치의 전체 유량이 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설비의 건축물에서 우리가 일반 건축물이냐 또는 고층에서 분류가 되는 준초고층이나 초고층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도를 1, 2, 3으로 결정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방수 시간은 20분으로 보고, 우리가 준초고층이면 그의 2배, 초고층이면 그거의 3배라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결국 가압 송수장치의 유량에다가 실제로 방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물의 양을 결정을 했어요. 물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 그냥 우리가 뭐 헤드 한 개당 1.6톤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80rpm씩 20분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죠. 자, 이제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결국 화재 시에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방수하고자 하는 이 시간은 펌프가 방수해야 되는 유량에 대한 지속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방수 시간이라 부르죠. 또는 우리가 얘를 이제 비상전원의 시간도 이 시간만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여야 하는, 확보해야 되는 비상전원 시간 또한 똑같아졌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소화 설비가 이렇게 기준 개수로 정해진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이 중에서 물분무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 개수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살수밀도라는 개념으로 바닥마다
단위 제곱마다 얼마만큼의 물을 뿌려줄지 우리가 얘를 결정을 해서 법에 나와 있었죠. 용도별로. 이거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또 수원을 정해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국 다 이제 수원을 구하고 나면 우리가 수원은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설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뭐 펌프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 확보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fail safe라고 하죠. 하나의 설비가 실패를 하더라도 최소한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 우리가 전체 수원의 3분의 1 이상을 유호선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구비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옥상 수조라고 불렀습니다. 단 우리가 이것을 최소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건물의 높이가 옥상에 있는 거니까요. 10m는 넘어야 우리가 설치를 하라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었고 그거에 따른 제외 조건까지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헤드가 건축물의 최하층뿐만 아니라 전층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압송수 장치의 양정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도 표현을 하고 양정에 따라서도 표현을 해서 우리가 실량정과 마찰 손실, 방수압 등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죠. 단 여기서 옥내소화정 같은 경우에는 호스의 손실까지 추가됐던 점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가압송수 장치라고 하는 건 워낙 많이 설치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펌프기 때문에 펌프의 토출 배관과 흡입 배관에 어떠한 구성품들이 설치되는지 간단하게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펌프가 있다면 우리가 이 펌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어느 부근에다가 우리가 성능 시험 배관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 펌프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됐고 이 펌프는 우리가 전격 유량의 150%까지 운전을 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150%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는 최소 전격 유량의 175% 이상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물이 역류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체크 밸브도 달렸었고요. 유지 보수하기 위해 개폐 밸브도 달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렉시블 조인트라는 게 펌프 바로 앞뒤에 설치가 됐었고요. 유량뿐만 아니라 우리 양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압력계도 설치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원에서 펌프로 물이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결국 고여있던 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펌프가 혹시나 이물질 등에 의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Y자형 스트레이너를 사용을 했고 우리가 또 여기도 개폐 밸브를 하나 설치해 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화 펌프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알았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 방수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도 한번 봐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수구는 우리가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뭐 연결 송수관 설비 등은 우리가 물이 나오는 구멍을 방수구라고 칭을 했고요. 그리고 얘네는 다 어떠한 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클러, 뭐 물분무 설비, 뭐 책에는 제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미분무 설비까지는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라는 거에서 물이 나오니까 각각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옥내, 옥외, 연결 송수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식 설비이기 때문에 얘네 구멍은 우리가 사람이 열고 닫아야 하는 개념이었고 방수구의 배치는 옥내 소화전은 수평거리 25m, 옥외 소화전은 40m, 연결 송수관은 50m인데 뭐 지하층의 면적이 일정 이상이 된다던가 하면 25m로 보기도 했었죠.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연결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대가 건축물에 출동을 해서 연결 송수관에 방수구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단에 5m 이내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수구는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함 안에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가 함을 찾기 위한 그 함 표시등도 위치 표시등도 표기가 돼야 됐었고요. 옥외소화전은 우리가 말뚝소화전이라고 해서 밖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가 얘는 옆에 일정 개수마다 10개 이하면은 1대1 방식으로 30개가 넘어가면 3개마다 하나씩 또 밖에 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연결송수 간의 방수구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층마다 우리가 방수 기구함을 둬서 얘는 호스가 체결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출동을 해서 체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는 건축물에 연결송수관 설비가 설치가 된다면 옥내소화전 안에 같이 방수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심지어 연결송수관은 소방대가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건식의 구성을 가졌었는데, 건축물이 31m 이상이라던가 11층 이상이 되면 우리가 습식으로 구성을 하도록 배관 내에 물을 미리 채워놓도록 구성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헤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헤드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이 눌러서 동작시키는 게 기본이 아니고 우리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뉘었는데, 개방형이요. 우리가 폐쇄형이 대부분 사용하는 거의 90% 이상의 스프링클러 설비에 해당 내용이었고, 이 폐쇄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화재가 나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에 따라서 몇 도가 되면 녹을지에 대한 표시 온도라는 특성과 또 같은 온도에서도 얼마나 빠르게 그 온도에 도달해서 헤드를 녹을지에 대한 RTI, 반응 시간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얘네를 가멸 특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교재에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녹는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폐쇄형뿐만 아니라 개방형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수평거리 기준을 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실질적으로 2.3m, 아파트는 2.6m, 기타 구조는 2.1m, 렉창고나 무대부 등은 렉창고는 아니었네요.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은 1.7m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헤드를 이렇게 배치해서 모든 특정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스프링클러 헤드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는 결국 우리가 특히나 자동으로 동작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양은 무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그릴까요? 유수 검지 장치라는 걸 설치해서 우리가 일제 개방 밸브까지 포함이 되면 얘를 유수 제어 밸브라고 했고요. 어떠한 설비를 사용하던 간에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는 5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그리고 일제살수식, 부합식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유수검지 장치의 1차 측은 결국 물이 차 있고 2차 측이 가압수냐 아니면 대기압이냐 압축공기, 순서대로 할까요? 가압수냐 압축공기냐 대기압이냐, 개방형 헤드를 써서 개방되어 있는가 또는 부압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5가지 헤드 설비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설비가 결국 동작을 했을 때 일제 개방 밸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여기서 물이 흘러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수를 검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요 4가지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유수 검지 장치라고 불렀죠. 또 너무 하나의 이 유수 검지 장치가 너무 넓은 구역을 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소방 활동을 한다던가 어디에서 불났는지 설비가 동작해서 실제로 물이 나가는 시간 등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유수검지 장치가 평상시에 정말 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유수검지 장치 2차 측에서 우리가 시험 밸브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얘를 열어서 얘가 동작 신호를 제대로 발하는지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저번에 너무 대충 그려드린 것 같아서 우리가 클래퍼가 이렇게 있으면요, 클래퍼가 여기까지 닫혀 있고요. 좀 더 길게 그릴까요? 이렇게 만약에 습식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도 물이 차 있고 여기도 물이 차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병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압력 스위치를 달아볼게요. 자, 이러면 평상시에 물이 조금 있겠죠? 있다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클래퍼가 우리가 유수가 발생해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채워서 이 압력 스위치를 때리게 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스프링클러 동작 신호를 받게 되는 건데, 실제로 얘가 너무 조금만 흘렀을 때도 바로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배수관이 달린 리타딩 챔버라는 걸 설치해서 우리가 바로 소량의 유수에 의해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물이 좀 차야 동작하는 거고 아니면 일로 배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동작을 방지하도록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수동으로 사용하는 연결살수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적응성이 없는 위험물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수구에서 우리가 소방차에 물을 연결하고 배관과 헤드 그리고 송수구까지 미리 설치를 해놔서 우리가 소방차가 와서 물을 밀어 넣으면 물을 방사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쓸 수도 있고 연결살수 헤드를 쓸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에는 2.3m 수평거리를 그대로 이용했었고요. 연결살수 헤드 같은 경우에는 더 크기 때문에 3.7m의 수평거리를 이용했었죠. 즉 연결살수 설비는 우리가 수평거리가 크다는 건 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비례해서 스프링클러랑 다르게 배관경도 좀 더 큰 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 송수구에서 물을 넣는 게 위험하니까 우리가 구조 채널을 놓던가 그 위험물과 20m였나요? 일정 간격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와 유사한 설비로서 우리가 연소 방지 설비라는 것도 간단히 배우고 왔습니다. 얘는 수계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요. 원래 연소 방지 설비는 우리가 헤드를 설치하는 것과 방화벽을 세우는 것, 그리고 연소 방지제를 해서 케이블에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는 공동구나 지하구라고 하는 곳에 설치를 했고요. 우리가 헤드는 결국 또는 우리가 요 구역은 우리가 7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환기구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그 구멍마다 우리가 양쪽으로 3m씩 살수 범위를 확보해서 사람이 내려와서 바로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도록 구성을 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맛 쓰는 애들을 배우고 나서 우리는 이제 포소화 설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포소화 설비도 결국 물을 97% 아니면 4%죠? 94%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계소화 설비랑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포소화 약재라고 하는 걸 섞는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었죠. 그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배운 거는 방수구에서 먼저 배우다 왔으니까 우리가 포소화 설비의 헤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포소화 설비의 헤드는 우리가 포워터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거의 유사한 설비가 하나 있었고요. 얘는 표준 방사량이 80 LPM이었죠. 75 LPM이었고 손으로는 70이라고 쓰는데 입으로는 80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또 폼 헤드라는 게 있었고, 폼 헤드는 설계치를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값이 제시되지 않았고 우리가 숙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 헤드 같은 경우에는 요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해서 이 설비를 동작시키는 기동장치로도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설치 높이는 5m 이하에다가 하나의 감지 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구성을 하게 했었죠. 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라고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드뿐만 아니라 포도 소화전도 있고 우리가 고정포 방출구 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포 방출구에서는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가 있었고, 우리가 1, 2, 3, 4 특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위험물에 사용하는 방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형은 결국 1, 2, 3, 4형 관련해서는 우리가 표면 하 주입 방법과 표면 상 주입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표면 상 주입 방법인 1, 2 특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표면 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반 고정포 방출구라고 부르고, 우리가 밑에서 올리는 것만 표면 하 주입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고발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을 가득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500제곱미터마다 방출구 하나 이상 놔야 됐었고, 우리가 방호 대상물보다 0.6m였나요? 5m였나요? 일정 높이 이상만큼 설치를 해서 우리가 방호 대상물을 완전히 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포도 약재도 배웠어야 했는데
위에서 배웠었죠, 대충. 우리가 스프링쿨러처럼 기본적인 구성에서 우리는 포소화약제라는 게 추가됐고, 얘가 섞이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벤츄리 효과만 이용했으면 우리가 라인 프로포셔널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 물을 이용해서 밀어서 약제가 공급되게 했었으면은 우리가 프레셔 프로포셔널, 프레셔, 그리고 그냥 귀찮으니까 별도의 펌프를 놓자라고 하면은 얘가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그리고 우리가 소방 자동차에 사용한다고 하는 바이패스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면 얘는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명칭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포 혼합 장치 외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가 공기와 얼마나 혼합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팽창비로 구분을 했었고, 우리가 팽창비에 따라서 고팽창카, 저팽창포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 수용액의 최적과 포의 최적에 대한 비를, 그 포가 위죠, 포 수용액이고 해서 우리가 몇 배나 커졌는지를 팽창비로 나타내고 있었죠. 그만큼 이제 또 진도를 나가고 나서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와 미분무 소화 설비의 기본적인 용어라던가 시험에 나오는 물분무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중에서 특이한 건 유화작용이었고, 실제로 물방울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질식 소화가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증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무는 미분무 소화 설비가 아니고 미분무가 뭐냐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미터, 즉 0.4ml의 이하로 우리가 물방울이 95% 이하로 나왔을 때 이상으로 우리가 다 작다고 그 미분무로 판단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소방대가 출동해서 소화 용수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상수도 배관에서 인입해오는 상수도 소화전이라는 게 있었고, 생긴 거는 옥외 소화전이랑 유사하지만 얘는 소방차에 물을, 소화 용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얘는 최소 75mm 이상의 관경이 들어와야 됐으며 100mm 이상의 소화전의 규격의 소화전을 설치를 해야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면 아주 좋은데 75mm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라고 부르는 위에서 말한 수원에 의한 물탱크가 아닌 소방대가 와서 쓸 수 있는 전용의 소화용수를 확보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을 흡입하는 채수구가 있었고요. 송수구처럼요. 또 직접 흡수관을 투입하는 흡입관 투입구였네요. 흡수관 투입구? 용어가 약간 헷갈리네요. 투입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호스를 집어던져서 직접 흡입할 거냐, 아니면 채수구에 연결해서 투입할 거냐라는 차이가 있었고, 만약에 얘가 지하로 대지로부터 4.5m 이상이 된다면 펌프의 흡입만으로는 우리가 흡입하기 힘드니까 별도의 그 옆에다가 가압 송수 장치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죠.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엔 우리가 채수구를 뽑아서 결국 채수구를 펌프로 밀어주게 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화수조가 옥상에 있었다면 우리가 채수구까지 연결했을 때 최소 방수 압력이 0.15MPa이 나오도록 구성을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기초적으로 물에 관련돼서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시그멈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게 가스계 소화 설비입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우리가 다양한 약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역 방출 방식, 국소 방출 방식, 그리고 호스릴 방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 건 다 공통적인 내용인 거고, 우리가 전역 방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에서만 표면 화재와 심부 화재에 대해서 구분을 했었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심부 화재, 왜냐면 심부 화재가 용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주고 약재량을 구하라고 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심부 화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최적당 약재량을 통해서 1.3, 1.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최적을 따라서 약재량을 구해주게 공부를 했었고요. 이때 우리가 계구부가 있다면, 계구부가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계구부로 새어나가는 누설량을 10kg, 표면은 5kg를 보정해 주도록 고정을 하고 있었죠. 또한 우리가 국소 방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y분의 y 곱하기 a분의 a 등으로 우리가 방호구역의 면적 등에 따라서 약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호스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각 노즐에 따라 필요한 약재량은 얼마인지,
약재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약재량은 또 얼마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을 하고 있었고,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실무적에서는 쓸데없는 것들인데 다 암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되게 줄여서 써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외우는 입장에서 진짜 너무 외우기만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스만 쓰는 거와 약간 차이가 있던 건 이제 분말 소화약제였는데,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압 작동 장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분말을 청소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별도의 청소용 가스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소화 활동으로 쓰는 모든 가스 또는 분말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런 가스계를 다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저장하는 약재량을 산출했을 때 우리가 저장 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장 용기는 기본적으로 40도 이하이고 할로겐만 55도였죠. 다 이하이고 우리가 방화구획도 하고 화재 우려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기타 보호 조치가 다 필요했었죠. 그리고 저장 용기에 대해서 약재량이나 충전비 등을 다 규정을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1에서 1.4, 1.5에서 고압식은 1.9, 분말은 0.8, 고체니까 값이 작았었죠. 이런 식으로 각각 약재별로도 추가 기준이 있었고요. 우리가 결국 이 가스계도 방출하는 배관 설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얘는 수계랑 다르게 압력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대부분 스케줄 배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지 말까요? 스케줄 배관이라고 하는 40 아니면 스케줄 80에 대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다 80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저압식 같은 경우에는 40도 사용 가능했었죠. 이거는 크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기타 구성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속품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기동장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동장치는 우리가 항상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었고요. 항상 자동식은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기동장치는 기동용 압력 용기를 이용한 방식이 있었고, 가스 압력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기식 7병 이상이면 2병 이상 놔줘야 됐었고, 그리고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지만 기계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실기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적으라고 했던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아직 실기 문제를 안 봐가지고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난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피난기구는 결국 각각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적응성이 있는지, 설치 대상은 사실상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우리가 노유자 시설을 제외하고는 1, 2층 그리고 피난층은 제외해준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구조대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피난기구를 어떤 걸 설치할지 정했다면 우리가 바닥 면적에 따라서 몇 개를 설치할지 고민을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설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설치 개수도 우리가 어떠한 양방향 피난이 성립되는 조건에 따라서 제외가 하던가 일부 감소시키는 기준 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객실마다 설치하는 거는 제외나 감소가 불가능한 기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료시설 또는 의원, 관광호텔 등에 결국 우리가 인명구조기구라는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인명구조기구에선 대부분 공기호흡기가 다 설치가 되고, 이제 특별하게 관광호텔이나 의료시설에만 인공소생기가 또 추가로 설치되고 있었죠. 물론 이제 방열복과 방화복 또는 방화복을 설치하도록 규정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산화탄소를 설치하는 소방설비는 우리가 인명구조 중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 끄고 피난하고 했더니 이제 제연설비라는 게 나오게 됐었고, 우리가 제연설비에는 거실 제연설비라고 하는 연기를 배출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었고, 우리가 부속실 제연설비라고 하는 바람을 밀어 넣어서 급기 가압해서 연기의 이동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2가지로 구분을 하고 오셨습니다. 거기서 유난히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가 제연구역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와 우리가 거기서 배출구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높이는 어디로 설치해야 되는지와 우리가 배출 기위의 구성, 그리고 배출 풍도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압이라는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연 풍속이 있었고, 왠지 저도 모르겠지만 유입 공기 배출 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런 차압과 방연 풍속이 제대로 세팅이 되었는지 TAB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시험 조정해서 원하는 값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정리해서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 되게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